67세에 또다시 사랑에 빠진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말순입니다. 올해 67세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봅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슬픔에 잠겨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니 슬픔보다는 고요함이 더 힘들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당에 있는 감나무만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죠. 시골집 마당에 앉아서 혼잣말을 할 때가 많아졌어요. 내가 지금 외롭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자식들이야 각자 가정이 있으니 자주 올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외롭다고 말하기도 뭐하고요. 큰딸 순이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작은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장사하느라 정신없어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최말자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말순아, 요즘 전화로 친구 만들기 모임이 있다더라. 나도 가입했는데 괜찮던데. 전화로요? 그게 뭐예요? 아, 모르지.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끼리 전화로 대화하는 거야.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 처음엔 그런 게 뭐가 좋을까 싶었어요. 전화로 모르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말자 언니가 워낙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답답했거든요. 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문의해보니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황혼 친구찾기 전화 모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정해진 분과 전화로 30분 정도 대화하는 거였죠. 오말순 어르신, 상대방은 김혜성이라는 분이세요. 올해 70세이시고 전남 순천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첫 전화를 받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오후 2시 정각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오말순 어르신이세요?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말투가 정중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어르신이시죠?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김혜성이란 분이 참 대화를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요즘 밤낮으로 쌀쌀하죠?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나이엔 감기가 독감으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아, 맞아요. 저도 며칠 전에 목이 칼칼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생강차를 끓여 드세요. 생강에 꿀 조금 넣고 끓인 차가 목감기에 특효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30분이 금세 지나갔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엔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다 똑같은 하루였는데 갑자기 수요일이 특별해진 거예요. 두 번째 통화에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르신은 자식분들이 어디 계세요? 딸 하나는 서울에, 아들 하나는 부산에 있어요. 김어르신은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아내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짠했어요. 저라도 자식들이 있어서 가끔이라도 연락하는데 이분은 정말 혼자구나 싶었거든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뭐 살아야죠. 어르신도 남편분을 여의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셨죠?
네,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요.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공감이 있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통화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김혜성이란 분은 젊었을 때 회사에 다녔고 취미로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리도 곧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요리를 해요? 아내가 아프던 마지막 몇 년간 제가 다 했거든요. 지금도 혼자 살면서 직접 해 먹어요. 어르신은 요리 좋아하세요? 글쎄요, 혼자 있으니까 대충 때우는 정도예요. 옛날엔 가족들 밥 차려주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만든 음식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그때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될 줄은 몰랐죠. 요즘처럼 말 한마디가 따뜻한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김혜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젖어들었어요.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30분씩 통화하는 게 제 일주일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김혜성이란 분과 이야기할 때만큼은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김혜성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오말순 어르신, 다음 주에 구례 쪽으로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혹시 뵐 수 있을까요? 구례면 제가 사는 곡성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차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죠. 배단이요? 괜찮을까요? 전화로만 이야기하다가 한 번쯤은 얼굴 보고 차라도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어르신이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떨렸어요. 한 달 넘게 전화로만 이야기하던 분을 직접 만난다니. 어떻게 생겼을까? 실제로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아니, 사실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전화로만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거든요. 좋아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약속을 정한 뒤로는 마음이 들떴어요. 한참 만에 손님이 올 거라니. 집 청소도 다시 하고 차를 우릴 찻잔도 제대로 된 걸로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깔끔한 옷도 꺼내어 다림질했죠. 약속 당일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9시부터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마치 처음 소개팅 나가는 젊은 처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시 정각에 마을 입구에서 택시 한 대가 내려다 보였어요. 그리고 그 택시에서 한 분이 내리셨는데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이더라고요. 멀리서도 김혜성이란 분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집 앞까지 걸어오시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목소리처럼 인상도 좋아 보였어요. 70세라고 하기엔 젊어 보이고 걸음걸이도 씩씩했죠. 오말순 어르신이시죠? 김혜성입니다. 네, 맞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말소리로만 들었을 때보다 훨씬 신뢰감이 느껴졌거든요.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집 앞에서 신발도 가지런히 벗어놓으시고요. 와, 집이 참 좋네요. 사람 사는 집 냄새가 나요. 뭔 좋은 냄새가 나요. 혼자 사는 집인데.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라 이런 따뜻한 느낌이 없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잊었던 두근거림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내 집을 좋다고 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당에 작은 평상을 놓고 차를 준비했어요. 봄볕이 따사로워서 바깥에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보이차예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향이 참 좋네요. 저는 차를 잘 모르는데 이런 걸 마셔보니까
왜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화로 할 때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의 표정도 알 수 있고 더 가깝게 느껴졌거든요.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은 익숙해졌지만요. 김어르신은 순천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비슷해요. 아파트 한 동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데 가끔 복도에서 인사하는 정도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화 모임에 가입한 거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했을까요? 김혜성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기뻐요. 저도 좋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분이 떠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밝아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67세인 내가 남자분을 만나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도 되는 건가? 하지만 나쁜 감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뭔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김혜성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지난번엔 정말 즐거웠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제가 또 찾아뵐까요? 또요? 일도 없으면서요? 사실은 어르신을 다시 뵙고 싶어서요.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번엔 마을을 같이 산책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을 김혜성에게 소개해드렸죠. 어릴 때 뛰어놀던 개울가, 학교 다닐 때 지나다니던 길, 결혼해서 처음 이사 온 우리 집 이야기까지. 정말 좋은 동네네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정겨워 보이고 태어나서 쭉 여기서 살았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자식들이 그러지만 정이 들어서 못 떠나겠어요. 산책하다가 김혜성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요. 뭐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놓으려 하는데 저도 모르게 더 꽉 잡았어요. 따뜻했거든요. 그 손의 온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손을 잡고 마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지나가는 이웃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좋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김혜성이 정말로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재료로 뚝딱뚝딱 저녁상을 차려줬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남자분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다니.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어르신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네요. 그날 저녁 김혜성은 마을 민박에서 하룻밤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아침을 먹었죠. 어르신, 저와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가까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연인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연인이라니. 67세에 무슨 연인이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저희가 너무 늙지 않았나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67세에 처음 만나본 늦은 사랑이었죠. 며칠 뒤 다시 찾아온 혜성이 마을 산책하며 손을 슬쩍 잡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봄 같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김혜성과 연인이 된 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혜성이 며칠씩 우리 마을에 머물면서 제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왔거든요. 매일매일이 설레고 기대됐어요. 혜성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를 찾아왔어요.
오시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 청소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기다렸어요. 거울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주름이 늘었나, 머리 모양이 이상하지 않나 하면서요. 말순 씨, 요즘 부쩍 예뻐지셨네요. 혜성이 그런 말을 할 때면 가슴이 뛰었어요. 67세에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듣다니. 젊었을 때도 별로 못 들어본 말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제 눈에는 20대처럼 보여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도 전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사람이 행복하면 얼굴도 달라지나 봐요. 혜성은 제 살림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함께 장도 봐주고 밥도 지어주고 제가 잠깐 외출할 때는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어요. 마을 이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말순이 웃는 거 오랜만이야. 좋은 분 만났구나. 정말 그랬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혜성이 아궁이도 고쳐주고 전구도 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든든함을 느꼈어요. 8년 동안 혼자서 다 해결해야 했던 일들을 누군가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 늙어서 뭐하냐 하겠지만 나 설레요.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나 싶었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함께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들이도 갔어요. 중식당에서 짜장면을 나눠 먹으면서 웃었죠. 젊은 연인들처럼요. 말순 씨,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저도 좋아요. 언제 이런 기분을 느껴봤나 싶어요. 혜성이 제 손등에 키스하면서 속삭였어요. 이 손 잡아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로맨틱한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한밤중에도 다정한 문자가 왔어요. 잘 자요, 말순 씨. 좋은 꿈 꾸세요. 그런 문자를 받으면 한참 동안 여운에 젖어 있었어요. 이런 감정이 이렇게 달콤한 거였나 싶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가 흘렀을까요? 혜성이 갑자기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말순 씨, 우리 혼인신고해요. 혼인신고요? 네.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서로 혼자인데 같이 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솔직히 놀랐어요. 혼인신고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연인처럼 가끔 만나고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워요. 저는 진심이에요. 말순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로 혜성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혜성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혜성과 혼인신고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혜성에게 전화했어요. 혜성 씨, 혼인신고하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정말요? 정말 저와 혼인신고하실 거예요? 네.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하기로 했어요. 67세와 70세의 늦은 결혼이었죠.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날 혜성이 서류 준비를 도와줬어요. 말순 씨, 살림 도와주겠다면서 통장이랑 도장 좀 가져오세요. 혼인신고할 때 필요해요. 왜 통장이 필요해요? 나중에 가족관계 증명서 떼고 그럴 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집 등본도 가져오세요. 잘 모르는 일이라 혜성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혜성이 말했어요. 말순 씨, 나 믿죠? 이 집 내가 지켜주고 싶어요. 그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어요.
혜성이 정말 저를 위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니 정말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부부네요. 그러게요. 좋아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웃들이 수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순아, 그 사람 혹시 전에 여수에도 있었어? 박순자 씨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날 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자꾸 부정하려고 했어요. 혜성이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왜 이 나이에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 말에 다시 안심됐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혜성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생겼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아들 민수에게 살짝 말을 꺼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해요. 그 소리를 듣고 방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날 밤 혼자 다리를 주물러주는 혜성의 손길에 다시 눈물이 났어요. 지금 나한테 진심인 사람 혜성 씨밖에 없어.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 올라왔어요. 마을 이웃들의 수상한 말들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혜성이 저를 속일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며칠 뒤 혜성이 또 이상한 요청을 했어요. 말순 씨, 저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돈요? 얼마나요? 500만 원 정도요. 순천에서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겨서요. 곧 갚을 테니까 잠깐만 빌려주세요. 500만 원이라니.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부부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요? 사업 정리하는 일이 좀 복잡해져서요. 변호사 비용도 들고 그래요.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별 생각 없이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그러더라고요. 미안한데 3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요? 또요? 무슨 일이에요? 사업 정리가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때도 빌려줬어요.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만나는 횟수는 더 줄어들고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돈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혜성이 등을 쓰다듬으며 말할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하고 서둘러서 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 이웃들의 말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말순아, 그 사람 정말 조심해. 뭔가 이상해. 박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글쎄,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느낌이 그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웠죠. 설마 70세 된 노인이 나를 속일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혜성이 또 전화를 했어요. 말순 씨, 이번에는 좀 큰 돈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1,000만 원 정도요. 정말 급해서요. 1,000만 원이라니. 지금까지 800만 원 빌려줬는데 이번에 또 1,000만 원이면 거의 2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큰 돈이에요. 저도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부탁이에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다음 달이면 다 정리돼서 갚을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의심이 확실해졌어요. 왜 계속 돈만 요구하는 거지? 왜 만나자고 하지 않는 거지? 혜성 씨,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요. 전화로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만나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부터 혜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해도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죠.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부산에 있는 아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한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전화 너머로 아들이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만나는 사람이요? 남자요? 응. 김혜성이라고 올해 70세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전화 모임에서 만났다는 것부터 연인이 됐다는 것,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요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요. 엄마,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아, 엄마. 그거 사기예요. 사기. 아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기라니? 설마. 엄마, 요즘 그런 사기 많아요.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 상대로 결혼빙자 사기치는 거요. 신문에도 자주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기라니. 내가 사기를 당한 거라니. 그럼 우리 혼인신고도 가짜인 거야? 지금 당장 혼인관계 증명서 떼어보세요. 그리고 통장 정리도 확인해 보시고요. 아들 말대로 다음날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뗐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르신, 혹시 신분증이나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 있으세요? 네, 혼인신고할 때. 그제야 깨달았어요. 혜성이 제 서류를 가지고 가짜 혼인신고를 한 거였어요. 아니,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더 충격적이었어요. 8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더 빼간 거였어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혜성은 처음부터 저를 속일 목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전화 모임, 따뜻한 말, 연인 관계, 혼인 약속,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67세에 처음 느껴본 사랑이 가짜였다니. 내가 그렇게 바보였나 싶어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지금 나한테 진심인 사람 혜성 씨밖에 없어. 얼마 전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아들이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긴.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았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요. 하지만 내가 조금만 조심했으면. 엄마,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에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사기 신고를 했어요. 경찰관이 말하길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신고됐다고 하더라고요. 김혜성이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추적해 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절망스러웠어요. 돈을 잃은 것도 속상하지만 그보다 더 속상한 건 내 마음이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거였어요. 사기 신고를 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말순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서해 한번 와보시겠어요? 확인해 보실 게 있어서요. 경찰서에 가보니 혜성 사진이 여러 장 놓여 있었어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제가 알던 혜성이 맞았어요. 이 사람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 사람 진짜 이름은 김덕수고요. 70세가 아니라 64세예요. 그리고 경찰관이 계속 설명해 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혜성, 아니 김덕수는
상습 결혼빙자 사기범이었거든요. 지난 5년간 전국에서 20여 명의 중년 여성을 속였다고 했어요. 피해 금액만 총 3억 원이 넘습니다. 오말순 씨 외에도 피해자가 많아요. 그럼 다들 저처럼 당한 거예요? 네. 수법이 거의 똑같아요. 전화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접근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시킨 다음 혼인하자고 꼬드겨서 돈을 빼가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라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속였다니.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주소를 바꿔가면서 도망 다니고 있어서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돈도 못 찾고 사기꾼도 못 잡고 집에 돌아와서 혜성과 관련된 모든 걸 치웠어요. 같이 찍은 사진, 주고받은 편지, 선물. 모든 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분노는 별로 안 나더라고요. 대신 깊은 허탈감과 자괴감만 남았어요. 67세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자식들한테도 창피하고 이웃들한테도 부끄러웠어요. 며칠 뒤 박순자 씨가 찾아왔어요. 말순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사기당한 바보인데.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었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해도 안 들었을 텐데. 사랑에 빠진 사람 말 안 듣잖아. 박순자 씨 말이 맞았어요. 그때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어요. 혜성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그 따뜻했던 목소리, 다정했던 말투, 손을 잡았을 때의 느낌.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도 자꾸 그리웠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마음이었어요. 속인 사람을 그리워하다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덕수를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요? 네. 대구에서 또 다른 사기를 치다가 잡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속이 시원했어요. 비록 돈은 못 찾더라도 그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지는 못하게 된 거니까요. 재판이 열렸을 때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김덕수를 마주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판사가 물어봤어요. 피고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네. 저는 피고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재판이 끝나고 김덕수가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시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을 앓고 나서야 다시 마당에 나가 햇빛을 쐬었어요. 혼자 텃밭을 일구며 예전처럼 된장을 담그고 고무신을 정리했어요. 내 삶은 여전히 여기 있었구나. 조용한 깨달음이 들었어요. 혜성이 사라져도 내 삶은 여전히 여기에 있더라고요. 며칠을 앓고 나서 다시 마당에 나갔을 때 봄볕이 따사로웠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햇빛을 쐬는 것 같았어요. 사기를 당한 후로 며칠간은 방에만 박혀 있었거든요. 혼자 텃밭을 일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분명 잘못한 건 김덕수인데 왜 내가 이렇게 위축되어야 하는가? 예전처럼 된장도 담그고 고무신도 정리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죠. 내 삶은 여전히 여기 있었구나. 그런 조용한 깨달음이 들었어요. 김혜성이라는 가짜 사람이 사라져도
내 진짜 삶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손을 흔들면서 말했어요. 말순이 웃는다. 오랜만이야.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찾아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했지만 이제 좀 괜찮아요. 혹시 다른 분들을 위해 상담 자원봉사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상담요? 네. 어르신처럼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르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 할 만하더라고요. 첫 번째 상담자는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분이었죠.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을 위로하면서 저도 위로가 됐어요. 나만 바보가 아니구나.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상담 자원봉사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됐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제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에서 강연 제안도 받았어요. 오말순 어르신, 혹시 강연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강연이요? 네. 사기 예방 교육 강연 말이에요. 어르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강연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우리 곡성군 복지관에서 했어요.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셨는데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사기꾼들은 우리의 외로움을 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다가와요. 달콤한 말로 우리 마음을 흔들죠.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김혜성을 만났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용기가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서시다니. 용기라기보다는 저 같은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니. 이런 보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 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순천에서도, 광주에서도, 목포에서도, 멀리 서울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어요. 강연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데 의심스럽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선생님, 저도 요즘 인터넷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혹시 확인해 봐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구체적인 조언을 드렸어요. 어떤 점을 확인해 봐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의심스러운지.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예방 교육을 하다 보니 실제로 사기를 예방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선생님 강연 듣고 나서 의심해 봤더니 정말 사기꾼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보람 있었어요.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외로움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외로움도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거니까요. 혜성이 준 머그컵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컵에 물을 담아 화초에 주면서 혼잣말했어요. 이젠 나 혼자도 괜찮아. 정말 그랬어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외롭긴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자신을 먼저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의 판단을 믿고 살아가기로 한 거죠. 말순아, 요즘 정말 당당해 보인다. 박순자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응. 전에는 늘 위축되어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확신에 찬 모습이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사기를 당한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67세에 처음 느껴본 사랑은 가짜였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짜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아요. 제 자신이 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별들도 혼자 빛나고 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 아닌가. 나도 혼자지만 그래서 더 빛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67세에 처음 느껴본 사랑은 가짜였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저 자신을 찾았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설렐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자신을 믿으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외로움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내 아픈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아픔이 의미 있는 것이 되거든요. 67세의 늦은 사랑은 쓰라린 교훈으로 끝났지만 69세의 저는 그때보다 훨씬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봄이 되면 마당에 심은 화초들이 다시 꽃을 피울 거예요. 저도 그 꽃들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혼자서도 아름답게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 모두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들이니까요.